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온 정부가 오늘 최종 검토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도 오늘 저녁 우리나라를 찾아 IAEA의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남성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에서도 엘리베이터에 혼자 탄 여성을 노린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럭비부 감독이 경기를 잘 봐달라며 심판에게 술 접대와 성 접대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감독 등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YTN이 당시 감독과 심판 사이 녹취를 확보해 단독 보도합니다. 최근 내린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어젯밤 전북 정읍시 아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택시가 바위에 깔렸지만 기사와 승객은 긴급 대피해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마을 주택 30여 가구의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오늘 다시 북상하면서 주말까지 남부지방에 장대비를 뿌릴 예정입니다. 제주 산지와 북부 중산 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이 반란을 일으켰던 프리고진의 사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프리고진을 반역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보복하지 않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르게 반역자 사냥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일본이 이르면 다음 달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설득에 나섭니다. 또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을 최소화하는 데도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설비상의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방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안전성 확보와 피해 대책 등을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류 시기를 조절하는 한편 각국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 작업에 나섭니다. IAEA の包括報告書を踏まえて、引き続き科学的根拠に基づいて、国の内外に対して高い透明性を持って丁寧に説明を行っていきたいと。 기시다 총리는 우선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따로 만나 해양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13일 EU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가 주요 의제로 오를 예정입니다. 하야시 외무상도 오는 13일에서 14일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개기에 박진 외교장관, 신강 중국 외교부 장과 만나 방류의 안전성을 적극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부정적 여론 차단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특히 우려를 나타내는 주변국보다 삼중수소 배출량이 적다는 점을 집중 강조하고 있습니다. 例えば中国や韓国を含む海外の原子力発電所においてもトリチウムを液体廃棄物として排出しており、海外の多くの原子力関連施設と比べて低い水準にあると認識しています。 또 오염수 처리 관련 동영상을 각국의 언어로 배포해 인터넷상의 가짜뉴스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방류 시기를 재고 있는 일본은 국내외 여론전을 통해 우호적인 여론을 최대한 모으는 데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오늘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내일 오후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면담하고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도 만날 예정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담은 IAEA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정부에 설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4일부터 일본을 방문해 원전 오염수 관련 IAEA 종합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IAEA가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가장 핵심인 알프스에 대한 기술 검증 내용이 빠져 있고 과학자가 쓴 보고서인데 책임을 회피하는 문구가 많다는 겁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IAEA가 공개한 일본 오염수 관련 보고서는 모두 140페이지입니다. 겉표지 바로 다음 장 아랫부분에 저작권 문구를 자세히 보면 IAEA는 보고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서문도 마찬가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며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입니다. 있을 수 없는 문구입니다. 기술적인 문서에서 이 내용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는 그럴 경우에는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보고서는 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인 오염수 처리 장치 알프스에 대한 기술 검증은 아예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방사능 농도에 따른 알프스의 성능 검사 결과 그리고 오작동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세부 데이터가 종합보고서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이 오염수가 제대로 처리되어서 방류될 수 있는 거냐. 그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처리될 수 있다는 내용 자체를 검증하지 않는 보고서가 어떻게 종합적인 보고서가 되겠습니까? 방사선 방호 기본 3원칙, 특히 정당화와 최적화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IAEA뿐만 아니라 방사선 관련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국제 규범인데 방사선 관련 행위가 손해보다 이득이 커야 하고 여러 방법 가운데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IAEA는 정당화는 일본 정부의 책임으로 넘겼고 해양 방류 방식 이외에 다른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류라고 하는 거를 이미 정해져 놓은 내지는 그 검토 대상에서 다른 옵션, 다른 방안에 대한 것들은 검토가 전혀 안 하는 이제 그런 검토였고요. 정부의 최종 검토 보고서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공방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원내 대책회의를 열고 IAEA의 최종 보고서에 담긴 검증 내용을 살피고 수산업계 피해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박 2일 철야 농성을 끝낸 뒤 국회 본청 앞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대회를 엽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1년 동안 활동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과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국가 채무 증가세가 가파르고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불효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시급한 민생 예산을 위주로 중지를 모으자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물가 폭등, 폭우, 폭염이 번갈아 지속해 민생난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추경 요구를 정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의 역할로 생각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제한 이후 쇄신안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민주당 혁신위가 당 관련 주요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일각의 시선에 공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혁신위 출범 2주 만에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김은경 혁신위원장. 시작부터 뼈있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고 기득권 옹호하며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에 대한 성찰과 처방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통렬한 반성과 대가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혁신위원들의 발언 수위는 더 높았습니다. 당 관련 주요 인사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실명을 거론해 직격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 검찰하고 싸우는 법정에서 하십시오. 이상민 의원님, 옆집에 불구경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호 혁신안은 불체포 특권 포기 제안에 대한 당내 논의가 지지부진한 걸 두고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불체권 특권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정당했다. 지금의 검찰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대국민 설득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실패할 여유가 없습니다. 쇄신을 기치로 야심차게 닻을 올린 혁신위의 존재감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개 경고장으로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당내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혁신위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반면 당장 총선 승리에 필요한 혁신안은 없고 모호한 논의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1호 혁신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혁신위에서 발표를 향해서 오합지졸이 다 끝까지 김은경 혁신위는 2호 쇄신안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일단 탈당하고 복당을 노리는 꼼수 탈당 금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갈등의 뇌관인 공천 규칙까지 손댈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아낸 시민단체들이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특활비로 거액의 현금을 쓰고 있지만 제대로 증빙이 되지 않고 실제 사용 내역과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로 공개된 지난 2019년 8월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입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결제했습니다. 한 번에 5천만 원이 나간 8월 27일 영수증의 세부 집행 내용과 확인자는 검은 줄로 가려졌습니다.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쓴 건지 검증할 수 없는 건데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치 검찰 특활비 자료를 분석한 시민단체는 영수증 외에 다른 증빙 서류가 없어 이렇게 대부분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간 집행된 특활비는 모두 292억 원으로 사용 방식에 따라 정기 지출분과 수시 지출분으로 나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전체 53%가량인 156억 원, 일선 검찰청으로 보낸 금액이 80억 5천만 원, 대상을 알 수 없지만 최소 15곳 정도로 분배된 금액이 7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15곳 정도의 배분된 자금은 검찰 내 특정 지위의 누군가가 매달 받아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현금으로 수령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게 한 15명 안팎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많이 받아가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천만 원씩 매달. 수시로 사용된 금액은 검찰총장이 임의로 쓴 특활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47%가량인 136억 원으로 한 달 평균으로 따지면 4억 6천만 원 가량입니다. 수시 사용분 가운데선 연말에 몰아쓴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2017년 12월 26일 4억 1,100만 원이 일선 검찰청에 추가 배분됐고 12월 19일엔 1억 5천만 원이 현금으로 한 번에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단체는 수사와 정보 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야 하고 가급적 현금 사용을 자제하라는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재임 시절 자료가 유일하게 모두 확보된 문무일 전 총장 기록조차 집행 금액과 증빙 내역이 최소 2억 원가량 불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특활비 자료는 기밀을 필요로 하는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해 공개했고 15곳도 사람이 아닌 부서에 지급했으며 한 번에 지급했다는 거액도 개인이 하는 기관에 지급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단체는 정보 공개를 통해 드러난 세금 오남용과 자료 무단 폐기 의혹 등을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에 대해 관할 법원의 불수리 결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도 신청된 공탁 2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어제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2명에 대한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피공탁자의 거부 의사가 명백해 민법에서 요구하는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불수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도 모두 피해자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정부의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신청에 법원이 잇따라 불수리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외교부가 이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광주지법의 경우 공탁권의 불수리 결정에 대해 재단 측은 즉시 이의 신청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광주지법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법이 공탁 신청의 불수리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공탁권의 불수리 결정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재단 측은 이의 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은 관세 철폐 등을 골자로 한 6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전용기 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허리펑 부총리, 류쿤 재정부장과 회담 등 공식 일정은 둘째 날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작은 거인 옐런이 던진 화두는 세계 거시경제에서 단절된 미중 간 소통의 회복입니다. As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we have a responsibility to work together on global issues. It's something we can do and something the world expects of us.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대폭 올린 미국, 대량의 외화 유입 원인이 되면서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이 절실한 중국은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위안화 약세와 자금 유출 우려에 진퇴양난입니다. 정반대인 G2의 금리 통화 정책이 접합점을 찾는다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그만큼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첨예하게 부딪히는 미중 간 안보 이익은 또 다른 암초입니다. 옐런 방중을 앞두고도 미국에선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등 견제 조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도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라는 자원 무기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加者相关物项具有明显的军民两用属性，对加者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是国际通行做法。 중국 관영 매체는 6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경제적 유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관세부터 철폐하고 제재도 풀라는 겁니다. 한두 번의 만남으로 실타래를 풀기엔 너무 꼬여버린 미중 관계. 3박 4일 동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이 판매 금지한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의 빈자리를 한국 반도체가 채우지 않도록 막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마틴 초르젠파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마이크론 사태와 관련해 공백을 메우지 않겠다는 백필 금지 합의는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초르젠파 선임연구원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유통업체를 통해서도 판매되고 올해 하반기부터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주문이 마이크론의 공백을 채우는 백필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이 반란을 시도했던 프리고진의 사무실 압수수색 모습을 방송하며 범죄자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기소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것과 달리 반란을 처벌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총을 든 경찰 특공대가 프리고진의 집과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달러 다발과 금괴, 숨긴 총기가 보이고 여러 이름으로 된 여권도 나옵니다. 뉴스 진행자인 연방 하원 의원은 프리고진을 반역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영상을 단독 입수한 기자는 범죄 전력과 위선을 입증할 증거라고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처벌하지 않기로 했던 크렘린궁은 정작 프리고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며 관심 없다는 표정입니다. 프리고진이 모스크바 진격을 물리도록 중재했던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이 보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뢰를 보였습니다. Он на свободе. Что с ним будет дальше? Ну, всякое в жизни бывает. Но если вы думаете, что Путин вот такой зловредный и злопамятный, он его завтра замочит где-то
говоря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Нет, этого не будет. 하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은 프리고진 암살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서방 언론도 최대 위협으로 꼽히는 반란을 푸틴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언론을 통해 프리고진의 범죄성을 부각한 것은 반역자 사냥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지난달 반란 사태를 일으켰던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벨라루스가 아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프리고진은 더 이상 벨라루스에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유명 사립대 럭비부 감독이 심판에게 유흥업소에서 접대하고 경기를 잘 봐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은 당시 감독과 심판 사이 성접대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담긴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감독 등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창단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고려대학교 럭비부. 대학 럭비부 가운데 역사가 가장 깊은 데다 국가대표도 여럿 배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재작년 이 대학 럭비부 감독 A씨가 럭비계 후배인 심판에게 경기를 잘 봐달라며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차 술 접대뿐 아니라 심판을 상대로 이른바 2차 성접대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YTN은 취재 과정에서 당시 구체적인 접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여기엔 심판이 성접대를 받았고 감독이 비용을 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갔잖아요, 솔직히 이게. 근데 저는 막 술도 먹고 뭐 그것도 하고 뭐 그랬잖아. 비용 내가 냈잖아. 근데 그걸 내가 너한테 족대를 했대. 근데 내가 원영이 내가 너한테 족대했던 그걸 또 원영이 그렇게 얘기하겠어. 성접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 걱정하는 후배 심판에게 선배인 감독이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형이 너 책임져. 걱정하지 마. 그리고 형한테 방송 통화했지. 또 다른 녹취엔 해마다 열리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술을 먹었다는 언급도 등장하고 접대가 한 차례에 끝나지 않은 정황도 보입니다. 그게 정기전 그때 놔두고 작년 정기전 놔두고 그때 잘 봐달라고 그랬던 거지? 그렇죠. 너가 총 4번 먹었다 그러지 않았어? 그때 나한테 얘기하는 건 4번 먹었다 그러잖아. 횟수는 제가 지금 횟수는 까먹었어요. YTN 취재진이 성접대 의혹에 대해 묻자 해당 감독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지어낸 것이라며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부당한 걸 자꾸 저한테 시키는데 제가 그걸 하지 않거든요. 고대 감독 때 또 인사 안 한다고 없다고 막 하면서 막 그랬던 적도 있었고. 심판 역시 누군가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접대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라고 지시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경기를 유리하게 봐달라는 말도 친한 심판과 감독 사이에서 장난식으로 하는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경기 실적이 선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고 우려합니다. 감독과 심판 사이에 성접대 관련 대화가 오갔다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를 앞둔 심판과 감독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진위와 상관없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다. 결국 학부모들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감독과 심판을 신고했고 권익위는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성접대 의혹과 경기 영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기도 의왕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던 남성이 붙잡혔는데 서울에서도 여성을 노린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 집 엘리베이터도 안전지대가 아니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20대 남성 A씨는 그제 낮 경기도 의왕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탄 이웃 여성을 폭행했다가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얼굴과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폭행은 비명을 들은 주민이 신고하고 다른 주민이 막아 세울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성폭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A씨가 피해 여성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다는 겁니다.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비명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길래 여성분은 피 흘리고 쓰러져 계시고 몸 상해 흔적 다 보이고 제지를 하려고 했으나 쉽게 뿌려쳐지지도 않았고 밀려나지도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덩치가 있었거든요. A씨는 오늘 법원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주민인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남성이 집에 들어가려던 여성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목을 조르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주민이 여성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이곳 계단을 통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순찰도 이제 강화, 사건 발생 지역이 취약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CTV가 설치돼 있어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여겨지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최근 홀로 탄 여성만을 노리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전북 정읍시 아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바위와 토사가 도로로 쏟아지면서 지나던 택시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산사태를 직감한 운전자와 승객이 황급히 대피해 큰 화를 면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채만한 바위와 아름드리 나무가 도로를 집어삼켰습니다. 바위 더미 사이에는 택시가 멈춰서 있습니다. 자정 무렵 전북 정읍시에 있는 내장산 자락에서 바위와 토사가 쏟아져 도로 100m가량을 덮친 겁니다. 깔린 택시에는 기사와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대 주택에는 한때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최근 내린 폭우에 집안이 약해진 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주민들은 대비도 부실했다고 지적합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많이 낡고 노후되긴 했거든요. 근데 비까지 오고 뭐하고 하면 좀 신경 쓰이죠. 진짜 무너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하고. 정읍시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해 차량 우회와 주의를 당부했고 추가 산사태에 대비해 도로 통제 등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안전이 확보된 뒤 복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간밤에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대전 남부 순환고속도로에서는 8.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았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이나 전방주시 소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달리던 승용차가 공공기관 건물로 돌진해 30대 여성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 가능성과 음주운전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경북 문경시 영순면에 있는 산업용 기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에 있던 30대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공장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맑은 날씨 속 무더위가 이어지겠지만 충청 이남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남과 제주도는 이미 비가 시작됐고요. 오전에는 충청 남부와 그 밖의 남부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 150mm 이상, 전북과 경북 남부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집안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경기 남부와 강원에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 강릉 32도가 예상됩니다. 충청 이남의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국내 전문가들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평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어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IAEA 보고서의 내용을 점검하는 전문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백도명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일본이 오염수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깨끗한 바닷물을 끌어올려 희석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는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상태라 오히려 확산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에서 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먼저 10일부터 12일까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떤 의제로 논의할지 사전에 논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성사되면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며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 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2일 저녁에는 폴란드 바르샤바를 국빈급으로 공식 방문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에 공식 방문이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유럽에서의 첫 양자 방문으로 13일에 한 폴란드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방문에는 LG와 한화 등 89개 기업이 동행합니다. 전경련은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한 폴란드 경제사절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에는 LG 구광모 회장과 한화 김동관 부회장, 네이버 최선주 대표 등 24개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 중견기업 41곳, 공기업과 기관 17곳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경련이 이번 경제사절단이 첨단 에너지, 방산 등 폴란드 맞춤형 산업협력에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B2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공모주에 한해 미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잇따라 위험 관리에 나섰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빚을 내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를 뜻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 금액이 이번 달 19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이른바 라더견 사태가 터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게 2달 만에 1조 가까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증권사들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신용거래 불가 종목을 지정했는데도 이처럼 B2가 오히려 증가한 겁니다. 특히 미국 나스닥을 비롯해 상장지수 펀드, ETF로 투자자들의 거래가 몰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권 장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 속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커버드콜 ETF 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수 전체 움직임에서 봤을 때 수익률이 크게 올라가는 건 아니라도 일단 수익은 내자라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좀 관리하면서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는 형태의 이런 움직임들을 이런 상황에서 증권사들도 투자 흐름을 주시하는 동시에 선제적으로 위험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가격 변동폭이 대폭 확대된 공모주에 대해 당일에 한해 투자자들이 빚을 내 투자하지 못하도록 미수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차익의 특성상 반대 구포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은데 투자자의 손실과 함께 증권사에게는 리스크 관리에도 부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의 손실은 증권사에게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을 2차례나 강타했던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도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공고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한탕주의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 속에 1분기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앞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98% 줄어든 2,375억 원, 매출은 20% 감소한 61조 7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한파 속에 반도체 부문의 영업 손실이 3조 원에서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감산 효과 등에 힘입어 반도체 업황 부진이 바닥을 찍으면서 1분기 반도체 부문 적자 4조 6천억 원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려대학교 럭비부 감독이 경기를 잘 봐달라며 심판에게 술 접대와 성 접대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려대학교 럭비부 감독 A씨와 전 대학 럭비협회 상임심판 B씨를 입건한 뒤 한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A씨 등은 재작년 무렵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사이 정기전을 포함해 고대 럭비부 학생들이 출전하는 경기를 잘 봐주는 대가로 성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하려던 남성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A씨는 어제 낮 12시 반쯤 경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 피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A씨는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끌고 내리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라임 사태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 구치소에 수감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7장 분량의 치밀한 탈옥 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자신이 다녔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통로와 구조 등을 기억해서 약도로 정리해둔 A4 용지 27장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의 탈옥 시도는 조폭 출신의 동료 수감자와 그 친척 A씨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이 사실을 신고하면서 발각됐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는 등 이 탈옥을 도우려 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회장 누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분단 이후 첫 남북 합의인 7.4 남북 공동성명과 관련한 남북 회담 자료가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남북 공동성명 발표 전 남북 간 비밀 접촉 과정도 담겼는데 무엇보다 당시 북측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정상회담을 요구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보도에 최도희 기자입니다. 1972년 7월 4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이 공동성명을 타결한 역사적인 순간.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7개 항의 공동성명이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반도를 들썩이게 했던 7.4 남북 공동성명을 도출하기까지의 비밀 접촉 등이 담긴 회담 사료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김일성 주석의 동생이자 북한 정권의 2인자였던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과 만났는데 북측은 우리를 향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박정희 대통령 간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이후락 부장은 회담이 잘못될 경우 실망이 클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북측이 당시 적극적으로 정상회담을 요구한 배경엔 주한미군 철수라는 나름의 속셈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또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미군이 더 철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그런 측면에서 정상회담이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런 남북 간의 관계를 모색한 것을 제안했다라고. 비밀 접촉을 위해 서로가 당시 적국으로 오간 만큼 남북한은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각서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이후락 부장과 김일성 주석의 면담 내용 등은 이번에 공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힘겨운 과정을 거쳐 7.4 공동성명이 나온 순간은 화려했지만 합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가동됐던 남북 간 공식 대화기구인 남북조절위원회는 이후 부침을 겪다가 파행됐습니다. 이후 남북 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오간 끝에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로 극도로 경색된 상황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벨라루스 국경절을 맞아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과 벨라루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벨라루스 인민이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세계 평균 기온이 사흘 연속 섭씨 17도를 넘어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닥친 엘니뇨 현상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햇빛이 너무 강해 온몸을 천으로 감쌌습니다. 닷새째 섭씨 40도를 넘는 중국 베이징입니다. 지난달 이후 35도를 넘는 날이 벌써 19회입니다. 지난 1951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뒤 모든 기록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你记得翻面，一个面就糊了，这种感觉。 이상 고온은 이미 전 세계적 현상이 됐습니다. 봄부터 인도 등 동남아시아를 달구었고 유럽도 40도가 넘는 뜨거운 날이 계속됐습니다. 캐나다는 더운 공기 때문에 초대형 산불이 일어나 미국 일부 지역까지 피해를 줬습니다. 중남미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calor aquí es terrible, no podemos soportarlo, pues la niña hay que mojar los gatitos y refrescándonos. 지난 3일 17도를 넘긴 세계 평균 기온은 4일과 5일 17.18도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2016년 8월 16.92도가 최고였습니다. 적도 지역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엘니뇨 현상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The developing ocean temperatures on top of the climate change signal, which pushes us into this potential for record-breaking days, months, years to occur. 세계 기상기구는 4년 만에 엘니뇨가 발생했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엘니뇨가 아직 정점에 오르지 않았고 북반부에 여름이 한창인 점을 들어 기온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교통검문을 피하려던 알제리계 10대 운전자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경찰관이 동료가 끌려갈까 봐 방아쇠를 당겼다고 진술했습니다. 파리 외곽 낭테르에서 지난달 27일 17살 나이를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찰관이 이같이 말했다고 르파리지앵 등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경찰관은 또 운전자의 하반신을 향해 총을 겨눴지만 차가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균형을 잃어 총알이 가슴에 맞았고 운전자를 위협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1년 동안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뤄졌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과열 상태라는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민간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지난달 민간 기업 고용이 49만 7천 개 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전문가 전망치 22만 개를 2배 이상 뛰어넘은 것입니다. 미국 전역의 수돗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불화 화합물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716개 지역에서 수돗물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45%에서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 오염은 화학물 생산 지역과 폐기 현장 인근에서 확인됐고 오염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우대후와 동부 해안가, 캘리포니아 중남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대형 여행사 HIS는 올해 자사 고객들의 여름 휴가철 예약 동향에서 해외여행 목적지 1위에 서울이, 7위에 부산이 각각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은 지난해는 3위였지만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말에서 5월 초 황금 연휴 기간에 이어 이번 여름 휴가까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에 이어 하와이 호놀룰루, 타이완 타이베이, 싱가포르, 태국 방콕이 각각 2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10위에서 7위로 올라섰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리우데자네이루주 망가라치바시 해변에 있는 저택을 고치면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1,600만 헤알, 우리 돈으로 43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망가라치바시청은 자신의 저택에 불법적으로 인공호수를 만든 혐의로 네이마르를 기소한 뒤 4가지 위법상의 벌금을 매겼다고 전했는데요. 위반 내용은 적절한 환경 제어 장치 없이 인공호수 설치와 승인 없이 해당 지역의 지형구조 변형, 관리기관의 허가 없이 녹지 제거와 훼손 및 중지 명령에 대한 고의적 위반 등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한철 내내 땀 흘려 일군 농작물을 하룻밤 사이에 도둑 맞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졌던 밤에 경기도 평택 고추 농가가 겪은 일인데요. 수확을 앞둔 홍고추 5천여 개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보는 Y 박정현 기자입니다. 10년 동안 남편과 함께 고추 농사를 지어온 김효신 씨. 밤새 폭우가 쏟아지는 지난 4일 이튿날 아침 비닐하우스에 들어간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빨간 고추들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누군가 비가 내린 밤을 틈타 수확을 앞둔 고추만 쏙쏙 골라 훔쳐간 겁니다. 불과 사흘 전까지 붉게 익은 고추가 그루마다 4-5개씩 달려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초록색 풋고추만 남아 있습니다. 노부부는 이렇게 비닐하우스 3동에 있던 고추 800여 그루에서 5천 개를 피해봤다고 말합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고추를 딸 계획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빈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빈자리에는 이렇게 고추가 달려 있는 거예요. 백지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부랴부랴 경찰에 신고하고 비닐하우스 CCTV 영상까지 보냈지만 큰 기대를 하긴 어렵습니다. 어두컴컴한 밤인데다가 당시 장대비까지 쏟아지면서 용의자의 모습이 잡히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피해 농가 상황을 잘 아는 면식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탐문 수사에 나섰습니다. 약 같은 거 덜 하려고 지금 하우스도 지어서 약도 좀 덜 주고 그다음에 요런 땅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좀 저희도 먹고 사실은 조금 남아요. 그걸 파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정성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로서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농작물 절도 신고 건수는 평균 500여 건에 달합니다. 검거율은 40%대로 60%대인 일반 절도 검거율보다 크게 떨어집니다. 인적이 드문 농촌에서 CCTV 등 방범시설이 도심보다 부족하고 액수도 크지 않아 좀도둑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폭우와 폭염을 오가는 이상기후 속에 어렵게 지은 농사를 망친 피해 농가는 좀도둑 출몰에 2번 울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중국산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중국 동포 출신 47명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된 약품들을 들여와 중국 식품점과 SNS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중국 식품점에 들이닥칩니다. 식품점 안에서는 중국어가 적혀있는 알약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압수영장을 집행해서 이걸 우리가 압수를 할 건데 마약류를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벌인 끝에 판매업소를 덮친 겁니다. 연루된 업소는 인천과 경기 수원, 평택, 시흥 등에서 모두 9곳이나 됐습니다. 경찰은 중국 식품점들에서 모두 2만 7천여 정에 달하는 막대한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인천에서 중국 식품점을 운영하는 40대 A씨 부부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향정신성 의약품인 거통편 5만정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약품은 수도권 일대 다른 중국 식품점들로 유통됐고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통해 일반 손님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판매상들은 모르핀 등 마약 성분이 포함된 복방 감초편도 들여와 판 거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약품들은 불면증이나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있고 장기 복용할 경우 금단 현상이나 발작 증세도 유발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중국에서 통용되는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으로 분류돼 소지하거나 매매 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와 판매에 가담한 중국 식품점 운영자 8명, 이들에게서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37명을 검거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 47명은 모두 중국 동포 출신이며 이 중 6명은 우리나라로 귀화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절기 소서인 오늘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충청 이남 지방은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현재 전남과 일부 남부 지방은 이미 비가 시작됐고요. 강한 비가 예상되는 제주 산간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오전에는 충청 남부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 150mm 이상, 전북과 경북 남부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강원에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 강릉 32도가 예상됩니다. 충청 이남의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